자, 얘들아 이제 2강 가자. 우리가 1강에서는 현대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다면 이제부터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게 2강부터는 너희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해석과 관련된 얘기가 이제부터 시작될 거야. 자, 제목 보면 화자에 주목하라. 가장 중요한 인물이 화자니까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화자의 정서, 태도, 상황 이렇게 나왔습니다. 체크 좀 해봐요. 정서, 태도, 상황. 아무리 현대시를 잘 못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 정서, 태도, 상황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현대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교과서가 됐든 아니면 참고서가 됐든 아니면 어떤 수업이 됐든 간에 항상 빼먹지 않고 얘기하는 게 이 정서, 태도, 상황이야. 정서, 태도, 상황만 제대로 파악해도 현대시는 해석이 다 가능하고 또 문제 적용도 가능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지. 정서, 태도, 상황 이런 것들을 잘 못 끄집어내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정서와 태도와 상황이 각각 어떤 개념들이고 또 서로 어떻게 연관되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끄집어내야 될까 이걸 조금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밑에 봐봐요. 정서는요. 화자의 감정, 마음, 느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그리움, 슬픔, 외로움 이런 것들 잠깐 한번 써볼게. 뭐 예를 들어서 그리워, 그리움, 혹은 뭐 슬픔, 뭐 기쁨, 기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자의 정서거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시를 읽다가 화자가 그리운데, 나 슬픈데, 외로운데 이런 표현을 쓰면 이건 반드시 체크해야 돼. 왜? 가장 중요한 화자의 정서니까. 가장 중요한 화자의 정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시어들이나 단어들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하라. 자, 그 다음에 태도는 대응 방식이고 자세야. 사실 학생들은 이 정서하고 태도가 면밀하게 어떻게 구별되는가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헷갈리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선생님 그냥 요거 두 개를 묶을게요. 왜 묶었냐면요. 옆에다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저기 이제 상황이라고 앞에서 하나 정리를 했는데 상황은 이렇게 화자가 있을 때 말 그대로 화자를 둘러싼 요 외부의 상태야.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화자가 있는데 화자를 둘러싼 외부다? 그럼 어떤 공간에 화자가 있는가? 밤인지 아침인지 어떤 시간적 배경 속에 있는가? 혹은 뭐 계절적 배경도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이라는 개념은 배경이랑 관련질 수 있을 것 같아. 화자가 있는 배경.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화자가 정서, 그 다음에 태도 이런 걸 보이겠죠?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화자의 정서 혹은 뭐 태도 같은 거 뭐 의지적이다, 체념적이다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런 태도들은 다 어디 속에서 배경 속에서 화자가 보여주는 거잖아. 그럼 말 바꾸면요.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특정 상황, 말 바꾸면 특정 배경 속에서 화자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화자의 반응이라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냥 우리 하나로 묶어서 좀 처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상황이 동일해도 화자의 반응은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 예를 들면 나는 밤에 혼자 걷는 걸 되게 좋아해. 밤이라는 배경 속에서 밤이라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 너무 좋아. 너무 한가해. 자유로워. 나는 이런 반응을 보인다 치자. 그럼 나에게 밤이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여유롭고 한가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그런 순간이 되겠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밤을 되게 무서워한다. 저는요 밤에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집에 처박혀서 TV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밤이라는 배경, 밤이라는 상황은 뭐야? 무서운 상황인 거야? 집에 있고 싶은 상황인 거지?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 한번 별표해 볼게. 자, 여기 한번 별표해 볼게요. 상황과의 관계 해가지고 우리가 방금 정리한 정서, 태도 이렇게 돼 있고요.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쭉 가 있는 상태에서 상황의 의미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상황은 배경인데 배경이 됐든 아니면 뭐 그냥 뭐 상황으로 나오든 간에 이 상황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어떤 정서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게 필요하다 이거죠. 어떤 상황에서 화자가 그림의 정서를 보인다.
그러면 그 상황은 화자에게 그리움의 상황, 그리움을 느끼는 상황이 될 거고 어떤 상황에서 화자가 행복함을 느낀다, 행복함의 정서가 있다. 그러면 그 상황은 화자에게 있어서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다. 아, 상황의 의미는 결국 뭐가 결정짓는다? 화자의 정서라든가 태도 이런 것들이 결정짓는다 이거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어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조는 목소리인데요. 당연하게도 이것도 정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야. 기쁨의 정서면 기쁨의 목소리, 슬픔의 정서면 슬픔의 목소리가 나오겠지. 뭐 예를 들어서 태도로 넘어가서 의지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럼 당연히 의지적 어조가 나오겠고 연결할 수 있고요. 자, 밑에 또 볼게요. 요것도 하나 별표할게요. 동그라미 2번 행위와의 관계라고 했는데 잠깐 여기 봐봐. 선생님이 뭐라고 정리해놨냐면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결국 특정 상황 속에서 화자가 보이는 반응이다. 그리고 이 반응이 뭐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행위. 행위를 통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멋쩍은 상황이야. 화자가 어떤 행위를 해? 여기를 극적 긁는 거야. 그럼 뒷머리를 뒤통수를 극적 긁는다라는 행위는 저 조금 멋쩍어요. 라는 이런 정서를 나타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행위 같은 것도 화자의 정서 태도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자, 상황은 곧 배경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이 상황과 배경의 의미는 화자가 어떤 정서를 보이고 있는가, 화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상황과 배경의 의미가 결정져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제발 좀 상황, 배경, 정서, 태도를 따로따로 분리해주지 말라고. 하나로 엮어서 가자고. 하나로 엮어서. 니들이 해석할 때 이 상황, 배경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이거 갖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정서, 태도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상황, 배경 갖고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또 하나, 정서, 태도는 그대로 무엇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어떤 행위. 그쵸? 선생님 여기는 행위라고만 써놨는데 사실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소재를 통해서도 화자의 정서 태도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대시를 읽을 때 다른 건 몰라도 꼭 체크해야 될 거 몇 가지는 나온 것 같아. 시간적 배경이든 공간적 배경이든 계절적 배경이든 배경 관련된 거 만약에 그립다,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런 정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다면 그런 단어들 혹은 화자의 행위 혹은 중요한 소재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시켰을 때 바로 그 시의 주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연습할 게 이 부분이야. 우리가 연습할 게 이 부분인데 이 수업의 목적에 따라서 이 수업의 목적이 뭐였죠? 강의 소개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시 되게 못하는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에요. 기본기가 전혀 없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쉬운 개념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로 확인하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빈칸이 가로가 뚫어져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면 이 시에서 화자는 뭘 느끼고 있냐? 화자의 정서를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요. 이 시에서 눈 내리는 상황은 화자로 하여금 뭘 느끼게 하냐? 이것도 마찬가지 정서랑 관련된다라는 것이죠.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이제 시를 들어갈 거야. 시를 들어갈 건데 원래 문제랑 같이 시가 나올 때는 특히 이제 수능 형태에서는 뭐를 먼저 좀 보는 게 맞냐면 문제를 먼저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이 시를 분석하는 이유는 문제를 풀어서 맞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출제자가 해당 작품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 좀 봐야 되잖아. 문제를 좀 먼저 한번 봐야 되고요. 또 하나 본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작가하고 그 다음에 시의 제목을 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작가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작가인가, 내가 알고 있는 작가라면 그 작가의 어떤 독특한 작품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시를 감상할 수 있고, 이 제목은 작가가 해당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또 이렇게 정리해놓은 게 제목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제목을 봐야 되겠죠. 옆에다가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 딴 거 다 말고. 뭐 문제도 먼저 읽어봐야 되고 작가명도 확인해야 되고 다 좋은데, 시에서 이 제목을 확인할 때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자, 혹시 이 제목에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가 없는가 좀 봐야 돼. 왜?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서였잖아. 정서만 확인해도 상황의 의미까지 우리가 다 끄집어낼 수 있었잖아. 그래서 자, 정서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 화자의 상황 혹은 상황과 관련된 어떤 배경, 이런 거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되고,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다. 그럼 세 번째 가볼게. 제목에서 명사형을 썼다 쳐보자. 명사형. 제목에서 사용된 명사는 굉장히 중요한 시어이기 때문에 아마 제목에 넣었을 것 같아. 이해돼요? 그럼 봐봐요. 제목을 봤더니 정서도 안 나와, 상황 배경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떤 명사를 갖다가 사용했더라. 이건 되게 중요한 시어고, 중요한 시어라는 건 뭐야? 이 시어를 토대로 해서 얘네들의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보세요. 자, 작가는 고은이고요. 제목이 속 눈길인데, 속이 뭐야? 한자? 저 한자 몰라. 그래, 몰라도 돼. 근데 뭐는 하나 체크해야 되겠네. 아, 눈길은 하나 체크해야 되겠다. 눈길. 제목에서 눈길 체크해봐. 자, 그럼 볼까? 눈길은 일단 정서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상황이라 볼 수 있나? 눈이 내려. 계절적 배경, 길이야. 공간적 배경. 아, 배경이니까 요거 뭐일 수 있어? 상황일 수 있고, 제목에서 상황과 관련될 것 같은 이 눈길, 요게 그 자체로 명사형이잖아. 중요한 시어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이 작품 읽을 때 뭐 위주로 좀 가봐야 된다? 눈길 위주로 해석을 하면서 이 눈길에서 정서라든가 여타 다른 것들을 좀 끄집어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본문 볼게요.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있는 눈길. 어우, 나왔어. 눈길. 근데 뭐라고 나와? 지난 게 다 덮여있대. 그럼 여기서 나오는 눈길은 차갑고 그 다음 추워서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지난 과거를 다 덮어주는, 괜찮아, 다 덮어줄게, 뭐 이런 이미지일 수가 있겠죠. 좀 더 가볼게요.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자, 여기 볼까요? 화자는 온 겨울을 떠돌고 왔대. 그럼 뭐 하고 있었대라는 거야? 방황하고 있었대. 방황. 언제? 지난 과거에. 맞지? 그러면 지난 자신의 과거를 다 덮어준 게 바로 뭐다? 눈길이다. 그 눈길을 바라봐. 여기 있는 낯선 지역 바라봐. 이 낯선 지역이 뭐야? 눈길이잖아. 눈길. 그쵸?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자, 여기를 묻고 별표해볼게. 마음속에 말 바꾸면 요 마음속. 야, 요건 뭐랑 관련되는? 정서랑 관련되는 A일 텐데 뭐라고 하냐면 눈 내리는 풍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옆에다 한번 정리해볼게. 화자가 있어. 화자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뭐 보고 있냐면 눈 덮인 눈길을 보는데, 이 눈길은 뭐냐? 지난 것을 다 덮어준대. 이걸 바라보는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요 눈이에요. 눈이 이렇게. 비가 아니라 눈 내리는 풍경. 됐죠? 정서 상태를 눈 내리는 풍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상태인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좀 더 가볼게.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여기 잠깐 볼까? 지나온 어느 나라. 내가 과거에 지나온 어느 나라. 요거. 그치? 방황했던.
지나온 나의 삶 어디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별표할게요. 평화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할게요. 결국 여기 볼까? 눈이 모든 걸 덮고 있잖아. 이걸 갖다가 얘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 평화로 덮이고 있다. 평화롭구나. 정말 평화롭구나. 이렇게 얘기해.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봐. 자기 마음속에 뭐가 내리는 풍경이었어? 눈 내리는 풍경이었지? 이거 말 바꾸면 얘 지금 뭐 느끼고 있네? 와, 평화롭다. 평화로워. 내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이런 평화를 느낀 적이 있었나? 나는 여태까지 뭐만 하면서 살았는데, 방황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좀 더 가봐. 자, 바라보노라. 야, 여기 좀 줄게요. 바라보노라.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제 고백. 나 처음으로 귀가 졌어. 쌤! 여기 해석 왜 안 하고 넘어가요? 해석하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지금 구절구절 세부적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기본기 다지고 있잖아. 일단 큰 틀에서 정서, 그 다음에 상황, 뭐 이런 거 큰 덩어리만 좀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세부적인 거 중 일단 다음에 조금 뒷광자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일단은 기본 틀부터 봅시다. 난 처음으로 귀가 졌대. 그리고 여기. 나의 마음은 밖에선 눈길이야. 근데 눈길 뭐였어? 혹독한 고난 시련이 아니라 화자로 하여금 평화를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 그리고 나의 마음은 안에서 뭐래? 어둠이래. 나의 마음은 안에서 어둠이래. 어둠이래. 쌤, 그러면 내면이 어두운 건가요? 아니지. 아까 전에 내면은 평화라고 그랬잖아. 눈 내리는 풍경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보통 요 어둠하면 암울한 현실, 부정적인 상황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작품에서 어둠은 내면의 평화를 의미한다. 내면의 평화. 고요할 정도로 어두워. 그래서 평화를 느끼는 화제의 내면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사실 이 어둠을 갖다가 체크 못했다 할지라도 아까 전에 요 평화라는 단어, 설레이는 평화, 이거는 끄집어냈어야 되는 거지. 왜? 화자의 정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단어니까. 자, 온 겨울에 누리, 온 세상을 떠돌다가 이제와 이 위대한 정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더미, 이 눈더미가 뭔데? 평화였잖아. 내 마음은 어둠, 아주 고요할 정도로 어두워 평화로다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밑에 빈칸을 좀 채워보자면 이 시에서 화자는 뭐를 느끼고 있다? 어려운 단어 찾으려고 하지 말고 쉬운 단어 평화. 됐죠? 그 다음 잘 봐야 돼. 눈 내리는 상황이야. 그치? 상황의 의미는 화자가 느끼는 정서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지? 화자는 뭐를 느꼈죠? 평화 느꼈죠? 그럼 이 작품에서 눈 내리는 상황은 혹독한 시련 이런 게 아니라 화자로 하여금 평화를 느끼게 하는 상황.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야. 눈 내리는 상황은 평화를 느끼는 상황. 됐죠? 자, 그러면은 예로 확인하기 두 번째 작품 좀 볼게. 이거 잠깐 지우고요. 작가 이름은 이용학 이렇게 돼 있고요. 야, 제목을 봤더니 제목이 뭐니? 제목이 그리움이야. 야, 공짜로 작가가 선물을 줬나 봐. 그립대 화제의 정서를 그냥 줘버렸어. 그래서 그리움의 정서가 나올 거고 이 작품에서 어떤 상황이 나오면 그 상황의 의미는 아마 화자가 그림을 느끼는 상황일 거다. 여기까지는 아마 추측이 가능해. 그 다음 근처에다가 나온 김에 좀 정리해 볼게. 나온 김에. 자, 화자의 정서가 있어요.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볼게. 여기 이제 그리움이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나온 김에 그리움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 자, 그리움, 정서가 그리움이다 하고 끝내지 말고 우리는 몇 가지라도 더 끄집어내자 이거야. 화자가 만약에 그리워하고 있다라면, 그리움의 정서가 있다라면 당연히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을 거야. 이건 상식이죠?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당연히
자기에게 어떤 긍정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워하겠어? 부정적이라 그리워하겠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리워하죠. 이 대상은 화자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대상일 거야. 근데 이 대상이 화자 곁에 없으니까 그리워하잖아. 없으니까. 자, 시에서 뭔가 긍정적인 게 화자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부재 상황이라고 얘기해. 부재 상황. 그러니까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하나 나오면 뭔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애가 있다? 걔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일 거고 이 대상이 화자 곁에 없는 부재 상황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거다. 이렇게 쭉 연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제목이나 아니면 시 본문을 읽었는데 화자가 기다리고 있대. 그러면 똑같죠. 화자가 뭐 하는 대상이 있을 거야? 기다리는 대상이 있을 거고 긍정적인 대상이니까 기다리겠지. 그리고 그 대상이 자기 곁에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겠지. 그래서 그리움이나 기다림은 이런 식으로 한번 내용을 연결해 보고 또 하나, 요것도 하나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화자가 부끄럽대. 물론 사람이 살면서 부끄러움의 정서를 갖게 되는 경우는 다양하죠. 그쵸? 그런데 대부분 이제 어떤 경우가 많이 나오냐면 이게 문학이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처럼 뭐 100% 이렇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향성이 많고 대부분 이러하다라는 것인데 화자가 부끄러움의 정서를 느끼죠? 얘 뭐 한 거야? 반성한 거야. 자기의 모습을 반성해봤더니 아 부끄러운데? 이렇게 간다고.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럼 화자가 반성했다는 건 뭐야? 현재 자신의 모습이나 여태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 잠깐 지울게. 잠깐 지울게요. 방금 내가 부끄러움의 정서 얘기하면서 반성 얘기했어. 반성 나왔으니까 또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 성찰. 발표해 볼까?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주제의식 중에 하나야. 성찰. 성찰은 뭐냐면요. 자신을 혹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성찰한다 라고 해요. 자신 혹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찰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뒤돌아보는 것도 성찰의 범죄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성찰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방금 얘기한 반성의 개념이 여기 이렇게 부분집합처럼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반성은 성찰은 성찰인데 자신을 뒤돌아보긴 뒤돌아보는데 자신의 어떤 면을 뒤돌아봐?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뒤돌아보는 것을 우리는 반성한다라고 한다고. 그럼 봐봐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부끄러움의 정서는 주로, 항상이 아니라 주로 뭐 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다? 반성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다. 주로. 맞지? 그러면 정서가 부끄러움 나왔어? 아마 화자는 반성하지 않았을까? 아마 화자는 성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면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주의하세요. 이렇게 찍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끄럽대. 부끄러움. 근데 앞부분이 해석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겠어. 그럼 찍더라도 뭐로 찍어라? 성찰과 반성으로 찍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거 다시 와봐요. 자, 여기 다시 옵시다. 예. 왔어요. 제목이 그리움이야. 그러면은 그림의 대상이 있을 거고 그 그림의 대상이 자기 곁에 없는 부재 상황 나온다 이거죠. 볼까요?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눈길이라는 작품과 동일하게 여기도 눈이 내리는 상황이야.
험한 벼랑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뭐 이런 건 그냥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냥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 복된 눈 내리는가. 오, 이 너가 바로 그림의 대상이네. 이 너를 이 마을에 남기고 왔나 봐. 자, 임급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밤 시간적 배경 상황이겠죠? 근데 이미 나왔잖아. 저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그리움을 느끼는 상황이고 말 바꾸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 너가 화자 곁에 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쩌자고 잠 깨어 그리운 곳 참아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하면서 끝납니다. 그럼 봐봐요. 이 시에서 화자의 정서 뭐야? 이거 뭐 그리움이지 뭐 그리움. 그치? 그리움. 그럼 봐. 그리움이니까 그리움의 목소리, 그림의 어조가 나타난다. 그럼 당연히 맞는 것이고 됐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거야. 앞에서도 어떤 상황 나왔어? 고은의 속 눈길에서도 눈 내리는 상황 나왔잖아. 앞에서도. 그 작품에서 눈 내리는 상황의 의미는 뭐였는데? 화자로 하여금 뭐를 느끼게? 평화를 느끼게 하는 거였지. 근데 여기는 화자로 하여금 뭐를 느끼게? 그리움. 내가 뭐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니? 동일한 상황이야. 눈 내리는 상황이야. 고은의 속 눈길이든 아니면 이 작품이든 동일하게 눈 내린다고. 근데 눈 내리는 상황의 의미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정서에 따라 달라진다. 정서에 따라. 이 작품에서 눈 내리는 상황은 화자로 하여금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로 확인하기 3번 작품 가볼게요. 작가가 백석이죠. 일제강점기 때 작품 활동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써볼까? 워낙에 중요한 분이라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많이 쓰셨고요. 그 다음에 뭐를 많이 쓰시냐면 사투리를 우리가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을 시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목은 8원 서행시초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문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중요해요. 자, 볼게요. 자, 차디찬 아침인데 밑줄 한번 쳐볼게. 시간적 배경이니까 상황일 거야. 이 상황의 의미는 정서에 따라 달라지겠죠. 묘향산으로 가는 승합자동차 텅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옛말 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 입고 손잔등이 밭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계집아이는 자성이란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여기서 350리, 묘향산 150리, 묘향산 어디에 삼촌 산다고 해. 계집아이 아마 삼촌 만나러 가나 봐. 여기 해석 안 돼도 그냥 다 넘어가세요. 해석 안 되는 거 뭐 실전에서 붙잡고 있는다고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머리 떨어지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야. 다른 건 몰라도 뭐는 계집아이가 삼촌 만나러 가는구나. 이 정도는 좀 알 수가 있겠죠? 넘어갑니다. 자, 새하얗게 어른, 자동차, 유리창 밖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서 내지하고 주제소. 얘는 잠깐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옆에다 써볼까? 내지. 내지는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지칭한다. 지칭하는 표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주제소. 주제소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은 어떤 파출소 같은 거?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내지나 주제소 이런 애들 나온다. 아, 작품의 배경이 무슨 강점기로구나. 일제 강점기로구나. 됐어요? 내진 주제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 요금을 낸다. 야, 여기다가 밑줄 치고 별표 볼게. 계집아이가 울어요. 울고 있습니다. 계집아이의 정서를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잘 봐. 텅 빈 차 한 구석에서 색깔 좀 달려볼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눈 씻고 있어. 눈 씻고 있어. 이렇게. 이거 뭐야? 행위잖아. 행위야. 됐죠? 행위입니다. 쭉 가볼게요. 일단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진 주제소장 집에서 밥 짓고 걸레 치고 아이 보게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라면서 계집아이가
내진 주재 소장 집에서 요즘 말로 뭐 가사 도우미 뭐 이런 것들 그런 고생을 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네. 누가? 화자가. 짝꿍 속에 말하는 사람 화자라고 그랬잖아. 화자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잠깐 넘어가 볼게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 시의 기억에서는 계집아이에 대한 화자의 동정과 연민의 정서가 드러난다 라고 나왔는데 밑줄 쳐봐. 화자의 정서. 밑줄 쳤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이 기억은 어떤 사람이 눈을 씻는다. 눈을 씻는다라는 뭐였어? 행위. 맞지? 그러니까 행위를 갖다가 화자의 정서랑 연결시켜서 한번 분석해보라 이 얘기인데 동정, 연민, 뭐 대상을 불쌍하게 여긴다 이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요. 다시 본문 잠깐 가볼게.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요게 이 부분이 분명 행위야. 행위. 됐어? 이 행위로부터 출제자는 뭐를 요구하고 있냐면 야 여기서 정서 이끌어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야? 현대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잖아. 멍 때리는 거야. 아, 눈 쉬는 게 뭐야? 이게 웬 정서야? 혼란에 빠지는 거지. 응? 그때는 어떻게 보냐? 칠판 봐봐요. 시를 쭉 읽어. 쭉 읽었어. 자, 지금 출제자가 물어본 구절은 밑줄 친 기억이야. 행위가 나왔어. 근데 이 행위가 뭔 정서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는 찍지 말고 혹시 이 행위 앞이나 뒤에 정서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혹은 정서를 추론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구절은 없나 한번 찾아보라고. 자,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뭐라고 나와? 계집아이가 울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럼 보세요.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계집아이입니다. 좀 이상하게 됐지만 계집아이예요. 계집아이가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 됐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옆에서 어떤 사람이 눈이고 미안해. 그림 이상해서 눈을 씻고 있더래.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계집아이가 울고 있어. 눈을 씻고 있어. 눈곱 뗀 거야. 얘 불쌍하게 여기는 거야. 불쌍하게 여기는 거잖아. 불쌍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다시 여기 봐봐. 자, 출제자가 뭐라고 그랬죠? 혹시 화자가 그 계집아이를 불쌍해하니? 라고 물어보잖아. 화자가 계집아이를 불쌍해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다고. 계집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화자가 눈을 씹는다? 눈곱 낀 거야? 화자도 울고 있는 거야. 화자도 울고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지. 응? 선생님, 저 인정 못해요? 그냥 눈곱 띈 걸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우기는 사람은 선생님이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수가 없고요. 어디 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이거 5가 되는 거죠. 5.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 울고 있는 계집아이 계집아이는 아마 일제강점기 때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화자의 동정과 연민이 눈 씻는 거, 눈물 씻는 거, 화자도 눈물 또록 흘렸다 이거죠. 그런 행동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육사의 절정부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밑에 이시에서 의지적 어조가 드러난다. 말 바꾸면 의지적 어조, 목소리, 정서 태도랑 관련된다 그랬지?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나냐라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라고 나왔어. 여기 잠깐 밑줄 쳐볼까? 계절, 배경이잖아. 그쵸?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계집아이 나오는 8원 서행시초 배경이 뭐였지? 그 밑줄 쳐봐. 그 밑줄 거 있잖아. 첫째 줄이 차디찬 아침이었어. 차디찬 아침은 시간적 배경이고 그 배경 속에서 화자 눈물 닦으면서 울고 있었잖아. 그치? 슬픔과 동정과 연민을 느끼는 상황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 계절 나왔어. 그쵸? 제가 상황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계절이 채찍을 갈기고 있는 거야. 채찍을 갈겨요. 그럼 당연히
이 계절은 혹독한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작가하고 제목을 먼저 보라고 그랬잖아. 근데 작가가 누구야? 이육사. 이육사는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지사적인 그런 시를 많이 쓴 분이잖아요. 그쵸? 아마도 이육사 씨의 작품이니까 저 계절은 일제강점기 같은데 좀 읽어봐야 아는 거죠. 어쨌든 채찍 갈긴다. 부정적인 건 맞아요. 마침내 북쪽 지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하늘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이야. 서리빨 갈라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 꿇어야 되지? 신에게 구원을 바라는 기도라도 하고 싶은데 무릎 꿇을 데도 없죠.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어요. 화자는 지금 서리빨 칼라진 그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극한적 상황입니다. 무릎 꿇고 신에게 구원을 비는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도 없어.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이 겨울이 뭔데? 아까 그 채찍 갈기는 그 겨울이야. 그럼 부정적 상황이죠? 일제강점기가 맞는 것 같아, 그지?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뭐 얘기해? 무지개. 겨울은 무지개 아니야? 자, 그럼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희망 떠오르죠? 희망이 떠올라야 정상이다. 아, 니들이 현대시를 못하는 거지. 그 막 사고방식 이상한 애들은 아니야. 무지개 하면 희망 떠올라야 돼. 이게 정상인이야. 그럼 이거 뭐 하고 있어? 부정적 현실인데 희망을 얘기하네. 그럼 좌절과 체념이야? 극복의지야. 극복의지니까 맞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2강에서 이런 것들을 좀 봤고요. 아까 내가 수업하면 잠깐 얘기했지만 막 세부적인 그런 해석을 하진 않았어. 크게 정서, 상황, 태도 뭐 이런 것만 봤지. 그럼 우리 세부적인 거 언제 하나요? 3강에서 하게 될 겁니다. 3강에서. 세부적인 구절구절의 해석들은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는 3강에서 할게요. 자, 고생 많았고요. 3강에서 봅시다.